자, 15주차죠. 소득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교육비는 우리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교육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옆장이었나요? 여기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교육비로 나누어지고 일반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따지게 되지만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다 따지지 않고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교육비만 한번 볼게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 가능했습니다. 자,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는 세액 공제를 얼마만큼 해주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둘 중에 작은 거 15%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액 중에서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과 장학금 수령액은 차감을 하고요. 한도를 보시면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요. 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등학교 취약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명당 300만원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고요.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15%의 금액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차감되는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수령액 보시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아들이나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대학생을 위해서 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겠어요? 등록금 있겠죠. 그 등록금을 연 900만 원의 한도로, 한 명당 900만 원의 한도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출한 이 교육비 지출액, 등록금 등이 되겠죠. 이 등록금 등에서 이 학자금, 장학금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장학금은 반드시 차감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 존속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요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을 위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계 존속은 뭐예요? 나의 엄마 아빠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엄마 아빠가 뭐 노인대학을 다니시거나 뭐 각종 뭐 교육을 받으시려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니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부양하시는 분이고 내 돈으로 그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 존속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따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요.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이 교육받으실 때 들어가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가야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반 컴퓨터 학원을 다니세요. 그런 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기간에 이제 지출한 그 금액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에 대한 납입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아들이나 딸이
대학원을 다닌다. 그 대학원에 들어가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대학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이거는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나의 어떤 업무를 위해 가지고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본인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 것만 가능한 겁니다. 자,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것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공제 대상 교육비의 예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각종 사례 문제나 말 문제 대비해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다 공제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근데 유치원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얼마만큼 차감시켜 줄 거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계산할 일은 거의 없겠죠.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버들도 굉장히 또 이제 그 소득이 많이 있는 추세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어린 친구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가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벌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의 유치원 교육비를 공제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비,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요거 가족에 대한 교육비면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새는 뭐 유치원도 금액이 또 굉장히 비싼 유치원들이 많아요. 뭐 영어 유치원이다, 놀이 유치원이다 해가지고 한 달에 진짜 몇백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유치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딸이 이제 2살인데 막막하죠. 와이프는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낼지 놀이 유치원 보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요거 본인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다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니지 않고 내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 교육비입니다. 이 대학교 교육비도 본인이 직접 지출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내주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뭐 대학교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학생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국외교육비 인정됩니다. 뭐 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자기의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들어가는 교육비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그 자녀분이 대학생이다라고 한다면 한 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한 명당 연 300만 원이라는 그런 어떤 금액 한도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생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본인의 가족이 대학원을 다닌다. 내 딸이나 아들이 대학원을 다닌다. 그 금액을 내가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급된 금액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수강료를 지출한 거, 본인 것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제목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수강료잖아요. 내 딸이 이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모차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딸이 와가지고 교육을 들어서 딸의 수강료를 대신 내줬다.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딸이 그걸 들을 일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출한 교육비입니다.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런 것들 본인에 대한 학자금 교육비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가능한 거고요. 딸이나 아들에 대한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은요. 그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소득을 버실 때 그때 이제 본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 딸이나 아들 그 본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거기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아들이나 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다음 해자에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공제를 쭉 보시면 뭐 의료비도 그렇고요, 교육비도 그렇고요. 내가 순수 지출한 금액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비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순수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내가 받은 보험금의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내 주머니에서 순수하게 나간 돈이죠. 나가고 들어온 거를 네팅해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순수하게 나간 돈만 가지고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을 받게 돼요. 이때는 내가 나간 내 주머니에서 순수하게 나간 금액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출한 금액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네팅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만 가능하고요.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따지는 게 없다라고 했었죠. 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장애인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기억하셔야겠죠. 자, 초등학교 취약 전 아동 및 초중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게 이제 말 문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 나가시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해주셔야겠죠. 자, 급식비 한번 볼게요. 급식비는 다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교과서대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교과서대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과서대만 인정이 됩니다. 방과 후 과정과 방과 후 학교입니다. 수업료, 특별활동비 이런 거 다 공제 가능하고요. 도서구입비 가능합니다. 방과 후 과정의 교육비는 가능해요. 취약 전 아동이더라도. 그 다음에 학교 외에서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는 취약 전 아동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복 구입비. 우리가 사회 통념상에 교복은요, 보통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잖아요. 유치원생도 원복이 있고 초등학교도 이제 그 교복을 갖추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사회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중고등학생만 교복을 약간 입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학습 체험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공제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복 빼고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취약 전 아동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셔야겠죠. 급식비, 방과 후 과정에 수업료, 특별활동비, 그리고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 요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쭉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소득세는 일단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 이렇게 많고요. 특히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은 그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한도액, 그리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따져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암기예요. 결국에는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많이 보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시면 소득세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만큼 어떤 이해가 필요한 그런 세목이 아니에요.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느는 세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에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이교를 적용을 하실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12월 31일이겠죠.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만 위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그 기본공제 기억나세요? 기본공제 큰 표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아직 있나? 없네요. 뭐죠? 우리 기본공제에 대한 큰 표 있었잖아요. 우리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 배우자 그리고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이런 것들 표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득공제 공부하실 때 제일 첫 페이지에 아마 나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나의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나의 배우자가 다닌다라고 한다면 공제 가능하죠. 내 배우자의 대학교에 대한 교육비를 내가 대신 내줬어요. 11월 30일까지 배우자에 대한 대학교 교육비 이걸 내가 대신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혼을 한 거예요. 12월 2일 날에 1일 날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라고 해도요, 나는 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보험료와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이 세 가지의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과세기간에 내가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이거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본공제는 못 받아요. 요거는 이제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인지 부양가족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아니고서야 기본공제는 못 받습니다. 장애인이나 사망한 경우에 나이 계산할 때 이럴 때에는 이제 하루라도 속해 있다면 공제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 또는 사망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예외가 있었지만 원칙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출해놨던 금액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공제 적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세인 나의 자녀가 뭐 보육유 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부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달 월정액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나의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을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나이가 25세, 아까 22세라고 했나요? 22세인 사람은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직계 비소금 무조건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150만 원에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봐요. 소득 요건이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기부한 금액은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여러분들 아직 잘 못 잡으시면 안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자 여기 내가 있어요. 자 배우자가 있어요. 나의 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배우자가 기부를 했고요. 이 딸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기부하고 이 딸이 기부한 금액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배우자나 딸이 기부한 금액은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지출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연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면은 뭐 그거잖아요. 약간 본인의 앞가림을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요? 내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종합소득세 공제 적용할 때 이 사람들이 기부한 금액 다 내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의 개념들, 뭐 보험료, 의료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 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본인의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출을 했을 때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요.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을 더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거를 안 적어놓을 리가 없을 텐데 안 적어놨나 봐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별표. 온리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요 기부금 세액공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부금 필요경비로 산입하셔야 돼요. 그 외의 자들은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필요경비라는 그 금액이 사실 없잖아요. 근로자는 그냥 총 급여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필요경비라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리고 필요경비 둘 중에 유리한 걸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을 100만큼을 지출을 했는데 필요경비 계산을 하실 때 30만큼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 적용하실 때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당연히 전체 100이라는 금액 중에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30을 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게 이 뒤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사업소득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필요경비로만 기부금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소득과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뭐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있거나 이런 자들
이러한 자들은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금 세액공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시면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은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2천만 원까지는 1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뒤에 있는 큰 괄호를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소득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하게 되고요. 거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다 차감하고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하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은 뭐겠어요? 여러가지의 종합소득을 다 묶은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 산출세액을 뜯어보면 이 산출세액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한 500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일 거고 이 중에 뭐 한 300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일 거고 이 중에 뭐 한 200은 뭐 기타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일 거 아니에요. 이 괄호 안의 의미는 산출세액 중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1000이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500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의 금액은 산출세액 중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금액을 한도로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차감되는 의미랑 같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산출세액 마이너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율도 중요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